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 강의를 맡은 민키플러스 대표 최민희입니다. 자, 이번 3차 시에는 1급 출제 유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급은 아직 교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할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생산성본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북을 다운을 받으셔서 가이드북 내용에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쉽게 푸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나는 이걸로 부족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론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그 관련돼 있는 서적들을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출제의 범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1급의 과목별 배점을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1급은 사고력 문제와 알고리즘 문제 당연히 세문항 출제가 되고요. 자, 추가된 부분 정보 윤리와 정보 보안 문제 2문제, 윤리에서 1문제, 보안에서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실생활과 IoT 적인 부분 문제가 3문제 출제가 되고요. 빅데이터 내용 당연히 들어가고요. 자, 4번째 문제에서는 IoT 내 주변의 코딩과 어떻게 연계돼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나 라는 문제가 2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겹치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은 겹치는 부분은 사고력과 알고리즘 그리고 코딩 문제겠죠. 자, 그 부분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과목에서는 컴퓨팅적 사고력과 알고리즘 문제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사고력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법, 그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어떤 거 설명드렸죠? 컴퓨팅 효율적인 사고력을 푸는데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나? 라는 것도 배웠었죠. 자, 컴퓨팅 사고력 구성 요소를 아셔야겠고요. 자, 그런데 가이드북에 보시면 이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요소들을 분석해서 필요로 할까, 어떤 요소들로 풀 수 있을까, 이 문제들을 라는 문제가 가이드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료와 정보 분석 구조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에 관한 내용이겠죠. 자, 철수가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자, 콘서트 가기 위한 방법이 비행기, 기차, 버스, 자가용 등이 있는데 가장 짧은 거리, 비용이 가장 싼 비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자료를 분류해서 분석해서 보는 내용입니다. 자, 당연히 이동 시간이 각각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용도 버스는 4만 원, 자동차는 7만 원, 기차는 5만 원, 비행기는 1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서도 알 수 있겠죠. 이동 시간이 가장 적은 수는 비행기, 기차, 자동차, 버스 순이고요. 자,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수는 버스, 기차, 자동차, 비행기 순입니다. 자, 이렇게 보기를 보고 자료를 분석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건 예시고요. 사실 1급에서 출제되는 건 난이도가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고리즘 문제도 1급에서 또 출제가 되는데요. 순서도 뿐만이 아니라 알고리즘은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을 할 때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준비하는 과정, 결국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계획하는 단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5가지가 있는데요. 예시를 주고 어떤 알고리즘 종류의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선택 정렬. 자, 선택 정렬이란 뭐냐면 정렬되지 않은 자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앞으로 갖고 오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정렬되지 않은 숫자 1, 2, 3, 4, 5가 있다면 자, 가장 작은 숫자인 2를 맨 앞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 2를 앞으로 가져오고 이렇게 순서를 작은 순서대로 가져오는 방법, 선택 정렬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삽입 정렬, 정렬되지 않은 부분의 자료가 정렬된 부분의 자리로 들어가는 방법. 자, 삽입 정렬. 버블 정렬은 뭐냐면 두 개의 인접한 자료가 있을 때 자, 큰 값을 뒤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비교를 해서 큰 값을 뒤로 보내면 정렬되겠죠. 자, 버블 정렬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선형 탐색의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선형 탐색은 내가 원하는 자료가 어디에 있냐 찾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찾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과가 5개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사과가 몇 번째 그릇에 담겨져 있냐라는 걸 찾기 위해서는 자, 앞에서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그릇이 맞냐? 아니면 두 번째 그릇, 아니면 세 번째 그릇. 하나씩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찾는 방법, 선형 탐색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진 탐색은 어떤 방법일까요? 마찬가지로 이 자료를 반으로 나누어서 내가 원하는 자료가 이쪽에 있으면 과감히 뒤 자료는 없애고 앞에서 다시 또 반을 나눕니다. 이렇게 범위를 점점점 좁혀가면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는 방법, 이진 탐색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알고리즘 종류가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을 합니다. 어떤 알고리즘 종류,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어보진 않지만 이런 방법으로 씁니다. 라고 예시적으로 나오는 부분,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유형인데요. 자, 사고력 부분인데 진국이가 국제 3D 프린팅 엑스포에 다녀온 후 회비 사용 내역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요금표는 오른쪽과 같고 필라멘트 타입과 가격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진국이의 신분은 과연 무엇이며 어린이일까요? 학생일까요? 일반인일까요?를 묻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진국이가 친구들과 필라멘트를 샀습니다. 과연 어떤 타입의 필라멘트를 샀냐? 이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왼쪽의 회비 사용 내역을 보면서 자료를 비교하고 분석해 가면서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자, 친구들이 3명이 있고요. 진국이까지 토탈 4명이죠. 근데 회비를 10,000원을 걷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토탈 회비는 40,000원이 거쳐져 있고요. 자, 요금표 입장료를 내고 나서 보니까 20,000원의 입장료를 내고 나서 20,000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진국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란데, 자, 금요일 오후라고 했습니다. 자, 금요일 오후면 주말 요금이 적용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0,000원을 썼기 때문에 5,000원씩 4명 요금을 냈죠. 그러면 신분은 학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000원 남은 금액으로 필라멘트, 어떠한 종류의 필라멘트를 샀고요. 자, 그 산 나머지 금액을 1,000원짜리 커피를 4잔을 모두 마셔서 다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00원 중에 커피 값은 4,000원을 썼으니까 결국엔 필라멘트 값으로는 16,000원을 썼겠죠. 그러면 어떤 필라멘트를 샀을까요? 자, ABS 타입의 4,000원짜리 필라멘트를 구매했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정답은 신분은 학생이고 구매한 필라멘트는 ABS 타입이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출문제 3번 유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은 순서도 문제로 나오는데요. 자, 순서도 문제의 경우에는 1급의 경우에는 기호와 알고리즘 내용을 아예 다 연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내가 이 순서도 알고리즘을 보고 이 순서도를 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지 빨리빨리 내용을 숙지하고 풀 수 있겠죠. 자, IoT 체중계 나왔습니다. 자, 스마트폰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몸무게를 재면 그거로 정보를 분석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짜려고 합니다. 자, 알고리즘 내용은 이와 같고 순서도 기호는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들어갈 5가지 내용이 무엇이며 기호는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준비 단계인 나 A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합니다. 처리 단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되냐? 자, 4. 스마트폰의 신체 정보를 이 어플리케이션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는 단계는 당연히 C 기호가 되겠죠. 그리고 체중계 전원을 켜고요. 그 다음 뭐가 나왔죠? 참과 거짓,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판단이 나온 경우에는 어떤 기호를 쓴다? B의 기호를 쓴다. 그럼 판단의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블루투스가 연결되었는가라는 판단의 질문이 있죠. 자, 답은 A와 B입니다. 자, 그러면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체중계에 올라가는 내용은 무엇이죠? 바로 D 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체중계에 올라가서 내 신체 정보를 측정을 하죠. 자, 클라우드에 기록이 되고요. 되고 나서는 당연히 출력이 되겠죠. 어떤 출력이 되느냐? 자, 다부분 신체적인 이 분석한 내용들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알고리즘 내용과 각각의 기호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1급에서는 출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과목입니다. 두 번째 과목에서는 새롭게 추가되는 정보윤리와 정보 보안의 문제인데요. 자,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요?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보윤리에서는 우리 정보윤리의 개념을 알아야 되겠고요. 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정보통신윤리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으며 우리 정보사회에서 순기능과 역기능. 자, 역기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보사회에서. 자, 저작권 침해, 인터넷 개인정보 침해, 그리고 인터넷 중독, 사이버 폭력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역기능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라는 이론도 나와 있어요. 자, 그걸 숙지하시면 좋고요. 자, 대처 방법 중에 저작물 침해에서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 CCL이죠. 자, 이거는 가끔 출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아는 것보다는 이게 블로그나 SNS 할 경우에 이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저작물 허락 표시 내용이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정보 보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정보 보안의 개념과 중요성 알아야 되겠고요. 정보 보안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인터넷에 회원 가입을 할 경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정하죠. 그럴 때 패스워드, 예전에는 뭐 5글자만 쓰면 되겠지만 요즘은 굉장히 긴 암호와 특수 문자를 써야 되고, 자, 내가 쓴 아이디와 동일하지 않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쓰는 패스워드 아이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겠고요. 또한 백신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잘 안 쓰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탈퇴해서 내 정보가 많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보 보안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자, 그리고 IoT 보안 개요와 위험 요소. 자, 이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으면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을 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정보보안과 정보윤리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4번, 5번 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훈이가 정보보안에 대해서 친구들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기 보니까 정보보안의 3요소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이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내가 알고 있으면 당연히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용, 이론적인 부분을 꼭 많이 공부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재훈이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허가받은 사용자만이 허락된 방법으로 정보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무결성에 관한 얘기인데요. 무결성은 내 정보가 전달된 데 있어서 전달될 때 변경되지 않고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결성은. 그렇기 때문에 재우는 무결성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용의는 맞아. 그리고 정보 자산에 대해 적절한 시간에 접근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할 때, 가용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내가 원할 때 적절한 시기에 이 정보를 내가 볼 수 있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이건 가용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미에는 난
허가받은 사용자만이 정보를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기밀성에 관한 내용이죠. 자, 허가받은 자만이 이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보 보안의 중요한 요소, 3요소, 네, 이렇게 대화로 나눈 거를 문제로 풀어보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보 보호 방법에는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업데이트한다?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공인인증서는 어디에 저장한다? 중요하죠. USB 저장하는 게 네, 좋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3과목에서 실생활과 IoT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IoT에 대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를 많이 생각하면 그 주변에 있는 IoT 내용들이 다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IoT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IoT의 개념, 우리 IoT 사물인터넷이죠. 자, 사물인터넷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모든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어서 정보를 주고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IoT의 개념, 구성 요소 이런 것들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또 융합 기술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IoT를 내가 쓰는 부분만이 아닌 다른 여러 산업에서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IoT 요소 중요하다라는 거. 자, 다음 IoT와 빅데이터. 자, 빅데이터가 어떤 것이며 그 특징이 무엇이며 또 빅데이터에 관련된 용어들이 가이드북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관련된 용어들을 하나하나씩 이해하고 학습하셔서 인지하고 있는 게 시험 볼 때 굉장히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용어들 한 번씩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빅데이터 기술의 중요성. 자, 우리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면 활용 효과를 보면 빅데이터는 무엇이냐면 내 현재의 어떤 이상 현상을 감지를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구글의 독감 검색 데이터를 보면 이 독감을 어느 지역에서 많이 검색했나, 그럼 그 지역에서 많이 걸렸겠구나. 그러면 올해 독감 수준이 이 정도 되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8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빅데이터를 자료로 줍니다. 시각적인 자료로 그래프가 됐든 도표가 됐든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보고 내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은 이따가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IoT 활용 사례에서는 IoT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느냐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집에 들어가면 사물인터넷, 집에 들어갔을 때부터 다 IoT로 우리 이제 미래에 이런 세상에 살 수 있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자동적으로 온도가 추울 때는 올라가고 온도가 낮춰지고 자동으로 스마트 냉장고가 내가 원하는 음식의 레시피를 보여주며 스마트 TV가 자동으로 켜진다 이런 내용들 다 모두 IoT 사물인터넷과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내 주변에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6번, 7번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IoT와 빅데이터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 자, 다음 스마트 가로등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 스마트 가로등에 대한 얘기에서 각각 내용이 맞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자, 초고속 통신 가라고 벌써 나왔죠. 와이파이 라우터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센서는 어디에 대한 내용이며 빅데이터 분석과 처리 기술은 어떤 내용일까요? 라는 건데요. 자, 초고속 통신은 와이파이 라우터고요. 나를 보겠습니다. 소음 수준, 공기 오염도를 통해서 자, 소음을 알고 공기 오염도를 알기 위해선 당연히 소리 센서가 들어가겠죠. 자, 센서에 대한 부분 나입니다. 자, 그러면 다 인구 밀집도까지 파악한다라는 거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그다음 라에는 사람들의 목소리나 움직임을 통한다. 그러면 소리
센서 당연히 들어가죠. 목소리 때문에. 그러면 움직임을 통해 거리 센서, 초음파 센서 다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센서에 대한 부분 라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밀집도를 파악해서 사람이 많으면 조명 밝기를 높이고 사람이 적으면 조명 밝기를 낮춘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빅데이터 분석 처리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은 나라, 2번은 다마 이렇게 되죠. 자, 8번 유형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 내용 문제는 이렇게 보기로 그래프로 표로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보면 어떤 문제든지 분석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3개 회사의 TV 판매량을 분석한 내용인데요. 자, 위의 표와 같이 TV 판매량이 최근 몇 년 기준으로 나타낸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1번 질문은. 자, 그러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분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총 3개년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5년부터 17년까지 몇 분기에 TV 판매량이 급증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4분기에 급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2번 답은 4분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예측할 수 있냐?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래 예측이라고 했죠. 자, TV 판매량이 내년에도 4분기에 증가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8번 유형에서는 보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내용 출제됩니다. 자, 또 하나, 이건 이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데이터를 보고 빅데이터의 주요 특징이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분석을 해서 새로운 가치로 창출하는 이 문구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 특징 중에라는 내용인데요. 자, 당연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니까 가치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이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3가지, 자, 이 3가지 요소들이 가운데 몇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규모, 속도, 다양성 중에 2가지 이상의 요소가 충족이 되면 우린 이것을 빅데이터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4번째 과목입니다. 코딩 부분인데요. 자, 코딩 부분은 3급, 2급에서와 마찬가지로 조건을 주어지고 블럭을 이렇게 맞추는 부분인데 조건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1급에서는 2급에 거의 2배, 3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실 수 있으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배분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세요. 코딩 부분에서 문제를 다 못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부분을 잘해야 된다. 자, 그러면 코딩 문제는 당연히 다 모든 조건, 반복, 순차, 변수, 리스트, 함수 다 써야 될 줄 알겠죠. 그렇지만 코딩 1급에서는 리스트에 대한 부분도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변수와 리스트에 대한 거 간단히만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변수란 변하는 값을 저장하는 장소로 그릇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변수에는 하나의 변수만 담깁니다. 그러면 그 담긴 변수를 쌓여서 놓은 모습을 뭐라 그러냐? 리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리스트 만드는 방법, 변수를 만드는 방법, 내가 다 만들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또한 함수를 생성하는 방법 알아야 됩니다. 한 코드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코드를 다 만들지 말고 이 코드 안에 모아서 하나씩 끌어다가 쓰자라는 걸로 자, 함수의 기능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유형을 살펴보겠는데요. 스마트 가방이 주인을 따라오도록 코딩한 겁니다. 자, 조건이 굉장히 많아졌죠. 자, 그러면 처음에 스프라이트도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의 경우에는 각각의 위치로 이동해서 모양을 바꾸고 벽에 닿으면 배경을 바꿉니다. 자, 배경을 바꾼 후에 배경 위로 모양이 바뀌면 정지를 받고 그리고 다른 스프라이트를 멈추기 합니다. 자,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코딩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스마트 가방의 경우에는 바위에 닿았다면 정지 방송해라. 자, 신호의 경우에는
신호의 경우에는 크기를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해라. 그리고 바위는 보였다가 숨겨라 라고 그대로 코딩을 하면 됩니다. 자, 실행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방이 주인을 따라 걸어가죠. 자, 벽에 닿으면 자, 바위가 닿을 때까지 간 후에 신호가 보이고 주인이 뒤를 돕니다. 자, 이게 코딩 결과 화면이고요. 자, 다음 마지막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트리 문제인데요. 자, 이거 스마트 분필이 나왔습니다. 스마트 분필이 영어 퀴즈를 내는데 변수와 리스트를 사용해서 쓰면 됩니다. 자, 각각의 단어장의 n값과 자, 연습장의 n값과 정답의 n값을 맞춰서 점수를 20점씩 높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맞추면 70점 이상 맞추면 합격입니다 라는 말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방송을 하면 됩니다. 자, 실행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분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스쿨이라는 날이 나오면 학교 연습장과 정답의 n값이 같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씩 정답을 맞추어서 정답을 다 맞추면 자, 100점입니다. 합격입니다. 라는 말을 하게끔 코딩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총 3차 시에 걸쳐서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자, 이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자신감을 얻게 바라면서 이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